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는 좀 어떤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오늘 1교시에서는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의 대통령 임기 2년차 정책주 급등 분석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의 2026년 채권시장 이슈 2가지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 머니클래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영원한 악어입 이사님이죠.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도 출연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일 아침에 또 박병주의 주력 상품 코너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오후에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매니저님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김기은 그 아나운서하고 아침에 매일경제TV에서 7시 30분부터 7시 45분까지 박병주 주력 상품을 책임지고 있는 박병주 매니저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출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많이 올라갔죠. 삼성전자도 6만 1,000원부터 말해갖고 이번에 12만 원 넘겼잖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저희들이 25만 원대 말했는데 60만 원 넘겼잖아요. 전부 다 팩트입니다. 팩트 체크하시려면 그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그 TLB 그 종목 300% 나왔죠. 그다음에 심택도 300% 나왔고요. 엄청난 많은 종목들이 나왔고 네. 또 최근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시청하시면 좋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전략과 또 종목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저희 본격적인 오늘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또 2026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보니까 2026년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지가 궁금해요. 지난 수업 때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 코스피 시장을 이끄는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2026년에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2026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25년 12월 24일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2026년 바로 이제 전망을 해드린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고가에서 사상 최고치를 뚫었죠. 삼성전자가 일단 그 종목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원화로 한 110조, 달러화로 본다면 지금 환율 1,475원 기준에서 약 한 750억 달러가 전망이 됩니다. 그 정도는 그 엔비디아보다 살짝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빅테크 5위 안에 드는 그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보다도 지금 그 종목들의 시가총액은 자기들의 영업이익보다 평균적으로 35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6.5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그 정도의 빅테크처럼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소한으로 12배 정도만 따라간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2배 이상 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제가 이제 박병주 주력 상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만에 굉장히 강세장이 왔는데 그러면 따라서 2026년에도 저는 코스피가 5천 정도는 가고 나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 1월 달부터 3월 달은 정말 뜨겁다. 손에 댈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 정신을 못 차리면 못 찾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박병주 매니저 방송 시청하시면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초반 구간 여전히 강한 랠리를 이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오늘 그래서 어떤 수업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대통령 임기 2년 차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요? 아마 이것도 제가 최초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항상 뒷담화 치더라고요.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기 2년 차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가장 하는 일이 뭐였죠? 일본 왔다가 하고 미국 왔다 갔다 했죠. 미국 두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바쁘셔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 강국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교를 먼저 해야 되고 또 국가 안보를 먼저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 임기 2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공약 때 내세웠던 거를 정책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자금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법률이 통과가 되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코스피를 5천 만들겠다 해가지고 상법 개정을 했었고요. 그러게 남아 있는 게 상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 문제나 그렇죠. 그다음 배당 분류 가서 문제가 남아 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네.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나라한테 GPT 26만 장을 준다 했나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받아서 본격적으로 AI 강국을 만들고 또 지금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달러화를 스테이블 코인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화의 종속국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산에 관련 가상자산 관리법을 또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내년 연초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제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그러면 신뢰를 제가 보여줄게요. 과거엔 어땠는지. 자, 그 볼을 보면 먼저 제가 준비한 그 볼을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가 있죠. 네. 보시면 먼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그때는 뭐였냐면 그 이제 인터넷이 전국으로 보급이 됐어요. 그걸 해가지고 벤처 기업을 육성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주가가 어떻게 됐나 그거를 주가를 직접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입이 다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몇 배 갔냐면 150배 갔어요. 150배요? 네, 입이 다무너지지 않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쭉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그때 저점을 저점을 어떻게 되냐면 저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때 저점이 5,300원대였는데 네. 아니 그 아래입니다. 최저점은 더 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1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150배가 갔고요. 그때는 한참 한글과 컴퓨터가 신기했었죠.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그쵸. 신기술이었고 그리고 솔본이라는 회사가 있죠. 솔본 요 그래프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솔본 제가 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9개월 만에 150배 갔어요. 그 솔본이 왜 그랬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 이제 뭡니까 카톡 가지고 해외로 영상을 하죠. 네. 저도 중국 가서 우리 아들하고 통화했잖아요. 영상했죠. 네. 카톡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다이얼 패드를 해가지고. 신기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먹고 사는 게 뭐 땅 파가지고 흙 파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인터넷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이런 방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죠. 광풍이. 그래가지고 많은 또 어떤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런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곧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었고요. 또 수많은 벤처기업 나왔고 네이버가 나온 동력이 됐었는데 그런 예가 또 있었고 한번 또 다음 볼게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그분이 건설 출신이라 땅을 파자. 물길을 만들자. 네. 그래가지고 4대강을 살리기를 해서 이화 공영.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전국에서 자전거 도로 없는 데가 없죠. 다 있죠. 그쵸. 그분 때 웬만하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또 토목이 전공이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삼천리 자전거가 어떻게 갔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자, 자전거. 이렇게 갔어요. 여기가 그때 올라간 상태인데 끔찍하죠. 정책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 가서 삼천리 자전거 많이 팔렸잖아요. 전국에 자전거 도를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강만 있으면 그 옆에 자전거 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냐면 그 오송 생명고옥단지를 육성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그 이제 한미 사이언스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사이언스를 보면 한미 사이언스가 2015년 올라갔죠. 그때 지금은 뭐 JP 모간 헬스로 해가지고 매년 1월 달에 열리거든요. 근데 한미 사이언스가 그때 우리는 그때 생소했었는데 JP 모간 헬스케어를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노피나 얀센 그런 회사들한테 신약 기술을 수출했다. 5건을 연속으로 발표합니다. 5건을. 그러면서 이제 JP 모간 헬스케어라는 것이 무엇이 알려졌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무려 15배를 갔어요. 15배. 15배를 갔죠. 그 정도로 많이 갔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때는 이제 뭐 김정은하고 또 이렇게 회담도 하고 또 김정은이가 뭡니까 중국을 통해서 얼굴이 팅팅 부은 상태로 4,500km를 열차로 달려서 베트남 하노이 갔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퇴짜 맞았잖아요. 퇴짜 맞았죠.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가는 그때 네. 남북 경협주가 많이 남북 갔습니다. 경협주. 대야 TI를 제가 본다면 네. 대야 TI는 종목이 있어요. 한 4개월 만에 9배를 이렇게 간 기록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남북 경협이 최고였습니다. 네. 그때 한 가지 그때는 뭐 정치적인 포석이 있었는데 2018년 4월 달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2월 달에 그때 우리 남한 특사가 북한으로 갔죠. 그러면서 또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이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이라이트는 6월 달에 벌어졌지만 지방선거를 약간 염두에 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당이 굉장히 큰 승리로 이겼었죠. 자, 그렇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IRA법이죠. 그 중국의 업체들을 그 2차 전지 공급망에서 미국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이제 다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때는 어떤 것을 우리들이 봐야 될까? 그렇죠. 그것도 연구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책 방향을 좀 선점하는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종목들 통해서 세세하게 또 과거 사례를 비춰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임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 어떤 쪽을 봐야 될까? 이게 또 핵심 관건일 텐데 좀 여러 가지 섹터를 가져와 주셨네요, 매니저님.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단은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력 전선도 말씀을 또 갖고 왔고 AI 로봇도 갖고 왔고 내수 건설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전력 전선 관련주는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그 전부터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23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약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요?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왔기 때문에. 요즘 좀 쉬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력 전선기기 관련주에서 이제 해저 케이블과 관련이 있고 덜 올라간 종목이 뭐냐면 대한전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 호반그룹에 인수됐잖아요. 네. 근데 호반그룹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지방에서 건설 경기를 통해서 내실을 다졌는데 그 회사가 현금 동원 능력이 3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전략이 뭐냐. 그 남들이 굉장히 모든 경기가 호황일 때는 현금을 비축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거기서 뭐 기본기는 튼튼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대한전선을 그 호반그룹이 인수를 했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전선 기기에서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에 비해서는 지금 저평가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덜 올라서. 그렇죠. 덜 올랐기 때문에 네. 한번 대한전선에 한번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대한전선을 그래프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월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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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동안에 제가 악어입이라는 걸 또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새롭게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요. 볼린저 밴드죠.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우리가 이 악어입을 막 탈 때 자, 보시면은요. 이 종목은 요 기간 여기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에 갇히게 되면 그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한번 탔고요. 또 여기서도 한번 악어입을 벗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악어입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멘텀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막 악어입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볼린저 밴드 원리랑 이거잖아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으면은 밑에 상한선과 하한선에 갇히게 되면서 거기 박스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등산할 때 깔딱고기 막 굉장히 숨차고 올라가는 비탈이 높으면서 그런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정상에 가까워오는 거죠. 주식도 그러듯이 그렇게 깔딱고기가 있는데 그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인데 그거는 이제 전체 가격 폭의 94.5%를 거기를 안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뭔가 주가가 상승할 만한 커다란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양이 딱 악어입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막 돌파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도약하려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다라고 대한전선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 종목이 보니까 해저 케이블 그쪽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전선 쪽 말고도 AI 로봇 그리고 내수 건설 쪽도 가져와 주셨는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A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뭡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엔비디아한테 26만 장 GPT를 받잖아요. GPU, 또 네. 거기서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그다음에 네이버나 그거를 골고루 이제 배분을 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AI 시대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만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육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정부가 추진하기 전에 민간 기업들이 먼저 그거를 앞서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I라는 개념을 크게 나누면 그냥 그 AI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챗GPT한테 뭘 질문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답하기 전에 그 많은 내용을 자기가 공부를 하겠죠. 학습.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딥러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딥러닝 단계에서는 엔비디아의 GPU하고 그다음에 HBM인 DRAM 서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는 계산하고 활동하면서 램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저장량이 끝나면 그때부터 나중에 이제 추론형과 그리고 또 에이전트 자기가 생각하는 단계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뭐라 하겠냐. 그다음에는 피지컬 AI라고 그러는데 피지컬이라는 말이 뭡니까? 몸체잖아요. 그 AI가 그냥 컴퓨터상에서 갖고 있는 그 학습 내용을 그 몸체로 이동한다. 즉 로봇한테 그거를 머릿속으로 주입시켜서 로봇이 그걸 스스로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단계. 이게 피지컬 AI고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인간을 닮았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동차 공장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가는 이유가 원래 로봇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AI로 들어오면서 가는 건데 네. 내년부터는 이제 그 요즘 본 그 X라는 그 스타트업이 네오라는 로봇 있죠. 그걸 내년부터 구독료 한 달 77만 원, 연간 2,800만 원 하고 그 로봇이 뭐 하냐면 집에서 빨래도 합니다. 오. 그리고 기은 아나운서가 백화점 쇼핑에서 물건이 무겁잖아요. 물건 짐도 받아줘요. 들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아. 머리도 다 다듬어줍니다. 이분 머리 다 다듬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는 AI가 학습된 게 사람 몸체로 들어온 거죠. 추론을 하고 에이전트라는 게 뭡니까? 비서처럼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약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단계에서 이제는 직접 대량 양산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본물 터져버리면 이제 앞으로 저는 2030년까지는 우리 지구상에서 1,000만 대 정도는 활동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 관련된 핵심적인 부품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액추에이터. 잘 가죠, 주가. 액추에이터가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여기가 하려면 여기 관절 안에 뭐 어떤 감속기가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가 액추에이터죠.
이게 표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품들이 가장 일단은 첫 단계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오늘 또 거기 관련 종목을 또 준비를 했는데 이 회사는 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 관계가 있는 회사도 오늘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월봉에서 캔들을 아셔야 돼요. 양봉은 이게 색깔이 양봉이잖아요. 양봉은 양봉이 나오니까 주가 올라가죠. 즉 매수의 힘이고 음봉이 나오면 빠지죠. 빠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양봉이 이번 12월 말에 여기를 다 감싸 안았죠. 감싸 안았잖아요. 네. 이거를 장악형 양봉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가의 종목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캔들이 어떻게 방향으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갖고 있는 종목이 위로 가냐 내려가냐. 우리가 궁금한 거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캔들 색깔이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마감 짓는 날 여기를 다 장악했죠. 일단 긍정적으로 모양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보니까 악어입이 만들어졌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악어 만들어졌는데 자, 그래서 악어입이 막 탔네요. 이제 드디어 시작되나 봐요. 근데 이 회사가 바로 현대차 그룹하고 관련이 있어요.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 그다음에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마감 때 급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 있다.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대선 관련주들, 정책 관련주들은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네.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좀 타이밍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바로 악어입이죠. 악어입이 막 탔을 때.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추세.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라는 게 뭐냐면 제가 SOS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네.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안 본 이유가 2월 달부터 악어 입속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은 추세가 하락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내가 11월 달까지 9개월 동안 나는 보지도 않았어요. 왜? 이 종목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즉 볼린저 밴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산할 때 깔딱고개를 넘어서야 다음 정상에 도달하는 것처럼 추세를 벗어나야 하락 추세를 벗어나야 다음 가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볼린저 밴드. 즉 모양이 악어의 모양이다. 여기도 보시면 딱 악어의 모양이잖아요. 악어입이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보니까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내년에 26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세스 26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참고로 이런 주식들은 안 기다립니다. 그냥 가버리면 바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상한폭이 한 30%거든요. 그러니까 그 3일 만에 100% 가는 거죠. 그런 형태가. 그래서 정신 차려서 잘 보셔야 된다는 관점이다 말씀드립니다. 대선 관련주들,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 좀 추세를 잘 파악하면서 위쪽으로 가는, 상승 쪽으로 가는 추세의 종목들을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전이 오늘 대한전선 그리고 SOS로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추천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후속 전략 좀 어디로 가면 자세하게 설명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병주 매니저가 아침에 이제 매일경제 박병주 주력사 한번 끝나고 네. 나서 아침 8시부터 무료 방송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방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5시는 또 무료 방송하고 그보다 중요한 게 MBN 골드 박병주 부료 주식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오시면 요즘에 지금 중장년치들이 밴드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잘하시고 계시는 거죠. 거기는 구체적으로 장중에 종목을 타이밍을 드리는데 최근에 거기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이뮤노시아. 저희가 6,900원에 말씀드려서 16,000원 갔고요. 그다음에 SPG 그 종목도 저희들이 또 들여가지고 많이 올라갔고 여튼간에 거기 오시면 많은 네. 종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워낙에 매니저님 수익률이 좋다는 건 자자한 소문인데 더 많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수업 시간에도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을 좀 생각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채권 시장은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핵심 쪽인 키워드였는데요. 특히나 그만큼 금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로 쏠렸던 한 해였습니다. 과연 2026년에는 어떤 이슈가 채권 시장을 이끌어가게 될까요? 오늘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의 컨셉이 뒤에 이렇게 칠판도 있고 선생님으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학생과 선생님이 돼서 쉽게 배우는 방송이니까요. 네. 쉽고 재밌고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채권 중심으로 전략을 맡고 있는 안재균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채권 중심으로 전략도 짜주시고 또 분석도 해주시는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2025년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다가오는 2026년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2025년 채권 시장의 특징을 먼저 한번 짚고 가볼까요? 앞서서 네. 오프닝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꺼냈는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 해 같거든요. 네.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채권 시장의 올해의 특징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하기는 너무 많은 이슈들이 네. 있었기는 한데 첫 번째는 한국도 포함해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각 정부가 지출을 많이 늘렸고 거기에 맞춰서 채권 발행을 많이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올해 정부가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30조 원 넘는 추경을 했었고 거기에서 대부분은 국채 발행을 했었고 얼마 전에는 일본 정부도 추경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약 18조 엔 정도 됐었어요. 거기에서 대부분은 국채로 조달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첫 번째 특징은 국채 발행량이 많았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수요가 높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론에 해당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아니라 발행량이 늘어났다는 건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거기에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올랐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의 주제가 더 궁금해집니다. 칠판 통해서 한번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수업의 주제, 칠판이 뾰로롱 바뀝니다, 선생님. 채권 시장의 이슈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2026년 채권 시장을 움직일 이슈는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장단기 금리, 즉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것이 역전이 됐을 때는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서 우리가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역전이 나왔음에도 침체가 오지 않았죠. 그 얘기는 이제 과거하고 좀 달라졌다라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서 이제 공급 증가와 맞물려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이제 다시 침체에 대한 사전 시그널링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시각을 좀 담았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경기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도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한국 경제도 좋아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이 부분들이 2026년도 특히 한국의 채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라는 게 원래는 이 장기에서 단기를 뺐을 때 네. 양해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역전이 됐을 때 스프레드 역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경기 침체 시그널로 좀 읽혀왔던 건가요, 지금까지?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이 장단기 스프레드와 관련한 부분으로 경기 침체 확률을 구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도 네.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년물에서 3개월 국채금리를 뺀 값도 우리가 포함을 합니다. 3개월 국채금리는 대체적으로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금리 방향에 따라서 이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좀 있어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은 네. 장기 금리가 좀 빠지게 될 거잖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경기 침체의 사전 신호로서 해석이 되어 왔느냐라고 네. 보면은 통상적으로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리가 빠지더라도 장기채의 금리가 빠지는 폭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화가 좀 크다라는 거고요.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채권 시장 내에서도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즉 장기물에 투자할 때 붙는 이 가상 금리에 대한 개념인데
이 부분들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는 채권 투자자들이 단기물이 아니라 장기물을 더 선호를 한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위험 자산에 비해서 안전 자산인 채권을 더 선택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심화가 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금융시장 내에 안전자산 선호를 조금 더 심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사전 신호로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왔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옆으로 칠판으로 나가고 있던 CG도 함께 보셨죠. 네. 이게 장단기 국채 금리의 추이 차이를 좀 비교해 놓은 차트인 걸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 그 부분들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10년물하고 3개월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을 때, 네. 즉 가장 저점에 있을 때는 그다음에 6개월 정도 뒤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왔고요. 10년하고 2년 금리 차이 역전이 최대로 벌어졌을 때 이후로는 8개월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보통은 왔었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무조건 역전이 됐다라고 해서 사실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고 법칙 같은 건 네, 아닌 거죠? 침체가 온 다음에 따져봤더니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으니 침체가 올 거야가 아니라 이 부분들은 약간 결과물로서 좀 해석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금 살짝 네. 일어났긴 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전하고 이제 이후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는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참 경기 침체의 사전 신호로서 신뢰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좀 바뀌게 되는데 왜 네. 그러냐라고 보면은 당시에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우리 양적 완화라고 흔히 알고 있는 대규모 자산 매입 정책까지 하게 되는데 일종의 채권 시장의 수급을 중앙은행이 실제로 건드리게 되는 역할이 좀 나왔었던 거고 네. 이 부분에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즉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할수록 우리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얻는 금리의 가산금리 수준이 좀 있는데 이것이 역전이 나타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사전 시그널로 보기에는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실 때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뭔지도 한번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듯이 장기 채권을 사면 돈이 좀 더 오래 묶이니까 네. 투자자들이 단기 채권보다는 조금 추가로 뭔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떨 때 좀 변동성이 생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기간 프리미엄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할수록 내가 그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나는 금리를 조금 더 받아야겠어 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프리미엄이잖아요. 그게 붙은 게 이제 기간에 따라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참 애매하게 움직여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좀 움직입니다. 네.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거는 이제 향후 알 수 없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가 되고 장기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요. 향후에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커지게 되면은 장기 채권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네.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수급인데요. 수급에서 보면은 사실은 공급이고요.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즉 장기 채권의 발행량이 늘어나게 됐을 때도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플레이션, 마지막 공급량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가지의 비중은 동일하지 않아요. 33%씩 동일하지는 않고 네. 어떠한 요인이 지금의 주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들이 기간 프리미엄 확대를 가장 주요하게 만들었었던 요인이다. 올해는 발행량 증가 때문이었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짚어주신 요인들 중에 두 가지는 약간 심리적인 요인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이 움직이는 맞습니다. 거고 네. 세 번째는 그나마 그 안에서 좀 숫자가 찍히는 부분인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에 따라서 숫자를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연동하는 것처럼 좀 보인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근데 그 세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가 당연히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즉,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럼 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올리게 되겠죠. 결국에는 비슷한 요인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분석한 결과로 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는 공급 증가에 대한 이슈가 기간 프리미엄을 움직이는 주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좀 정리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량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였다라고 머리에 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칠판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차트인 것 같은데 네.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좀 어떻게 읽어보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장기 금리, 즉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요인을 분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요인에서 변동이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간 프리미엄, 제가 말씀드린 기간 프리미엄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두 번째는 기준금리 전망 변화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10년 금리다라고 봤을 때 이건 기간 프리미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 적합금리는 기간 프리미엄에다가 기준금리 전망 변화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적합금리는 기간 프리미엄 연동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연동을 한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간 프리미엄인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를 만나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칠판에 준비되어 있는 차트가 요거랑 하나가 더 있거든요. 방금 해석을 해주신 차트는 ACM 모델 기준이었고 네. 그 옆에 있던 자료는 KW 모델 기준이었더라고요. 네. 기준에 따라서 읽는 법도 약간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결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시장 컨센서스가 움직이게 되고 장기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는 뷰가 커지게 되면 기간 프리미엄 축소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특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프리미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추정치라는 거고 이 두 가지 요인들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주로 쓰는 두 가지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더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KW 모형이라고 하는 것 외에 ACM 모델이라고 또 있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뉴욕 연준에서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더 자세하고 그리고 계산 방식이 조금 더 잘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하기에는 조금 편한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KW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좀 하기 때문에 네. 방향성이 비슷한지 이 정도를 좀 보시면은 조금 참고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차트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잘 모르긴 하지만 왠지 말씀을 듣고 차트를 보니까 ACM 차트가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크게는 방향성을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게 고개를 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들 추이를 함께 비교하면서 차트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끝내봤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6년 채권 시장을 움직일 이슈 두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을 또 짚어주셨어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한국 경제 특히 수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반도체 경기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반도체는 항상 보면은 약 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의 평균 기간을 갖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게 됐을 때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결국 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먼저 올라가게 되면서 네. 수출 경기가 좋아지고 한국 경제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에서 상당한 여유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성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게 되죠. 네. 어찌 보면은 그때는 물가와 금융이라고 하는 다른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물가도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었던 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침은 좀 있지만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것 같잖아요. 아주 폭등했잖아요. 네, 아주 괜찮은 느낌을 좀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 전략가 입장에서는 제가 주식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제 내년도 이슈로 좀 꼽아보게 됐고,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을 때를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나섰던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금리 인상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이것이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부분에서 끝내버리시는데요. 네. 아, 제가 오기 전에 또 찾아보고 왔는데 정말 반도체 쪽에서 얼마 전에 또 수출 데이터도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잘 됐다라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걸 좀 이끌었던 게 반도체였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 성장률이 좀 좋아지면 그리고 반도체 덕분에 그게 더 좋아지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11월자 기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찾아보고 오니까 한국은행이 반도체 사이클 내년 말까지 갈 거라고 본다라는 언급도 내놨더라고요. 네. 그럼 그만큼 아까 딱 기가 막히게 끊으신 그 부분 설명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거의 돼요? 뭐 광고 타임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과거 사이클하고 이번 반도체 사이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고부가 반도체라거나 HBM이 사실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 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생산량은 크게 따라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문해서 생산하게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대부분 반도체 사이클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번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게 반도체 재고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고 네. 생산 설비를 늘리는, 즉 증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는 반도체 가격이 높은 게 상당 기간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근데 실물 경제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는 가격이 아니라 생산량 증가예요. 즉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됐을 때 한국 GDP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네. 생산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더딘 측면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 높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실물 경제를 높이는 쪽, 즉 생산량이 올라가는 쪽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반도체가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또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그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디램 가격이 네. 계속 오른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 안에서 하이닉스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램 공정을 돌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정리를 해서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이렇게 개미의 입장에서 이번에 반도체가 좋다는 건 나라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좋은 거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찌 기업들이 보면은 뭔가 그 측면이 틀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과거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즉 한국은행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 측면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까지 기대하기에는 저희는 조금 어려운 면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반도체에 좀 집약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자료와 함께 AI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반도체 단을 보면 우리 기업 안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하지만 GDP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는 이런 부분이라고 조금 앞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I 하면 글로벌적으로도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집중도가 또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한국이라기보다는 네. 글로벌 특히 미국 회사채 시장일 것 같고요. 회사채. 네, 뭐 오라클이라고 하는 뭐 네. 특정 기업이 중심으로 했을 때 AI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게 네.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AI와 관련돼서 투자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현금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음. 갖고 있는 현금들도 많고요. 큰 그럼에도 기업들이니까요. 불구하고 회사채를 조달한다라는 거는 등급이 좋겠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량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른 쪽에 회사채 투자하는 수요를 잡아먹을 수가 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석유화학이나 뭐 조금 산업이 AI하고 좀 무관한 구경제 산업에 관련되는 회사채들은 투자가 수요가 좀 적어질 여지가 좀 있겠다라는 거고 양극화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하면 3년, 뭐 5년 정도의 만기가 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엄청 늘어난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에서는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들이 발행이 잘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 수요가 높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3년 뒤에 이제 봤을 때 다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차환 발행이라고 하니까 만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발행을 해야 될 건데 그때까지 이익이 나느냐,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있느냐를 이제 좀 꼼꼼하게 또 따져보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게 되면은 회사채 시장이 다소 조금 흔들릴 여지가 좀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 AI 투자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열광을 했고 반응을 했죠. 근데 회사채 시장에서는 사실 딱히 회사채 조달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별로 무관한 영역으로 좀 있었는데 이제 연관성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AI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기업이죠. 오라클. 네. 수주 계약 소식이 나왔다. 근데 돈을 빌렸어? 하면서 갑자기 빼기도 하고요. 그게 AI 버블을 건드리는 트리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흐름은 조금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어떻게 나아가는지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026년 채권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지역별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이 있고 이제 신흥국이 있죠. 네. 그리고 아니면 한국에 투자할 것인가, 즉 해외냐 국내냐를 놓고 봤을 때 오늘은 환율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저성장 늪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절하 압력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도 내년도에는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조금은 더 유리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선진국이 있고 신흥국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신흥국이 고금리 채권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환 측면에서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환차익 기대도 사실 높은 게 맞죠. 근데 금융시장에는 항상 그게 있죠. 리턴이 높으면 리스크도 높은 상황이 좀 하이 되기 리스크, 때문에 하이 리턴. 오히려 저는 선진국 채권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선진국도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꼭 신흥국만이 고금리 채권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저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을 거냐라고 봤을 땐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은 확장 재정에 대한 부분을 올해 이미 다 소화를 했어요. 트럼프 정부가 이미 감세안 등을 다 통과를 시켰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감세안을 했을 때 그 다음해에는 연방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확장 재정의 영향력이 미국은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좀 보면은 미국이 2026년도에는 해외 채권 투자에서는 가장 유망한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좀 제안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간략하게 이것만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채권 시장 안에서는 미국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은의 통화 정책 방향성 내년에는 어떻게 갈까 전망하시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어렵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저는 금리 인상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좋아진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한 반대응 포인트를 아직은 찾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좀 보면은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저희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상까지는 내년도에 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시각을 좀 강조하기 위한 거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동결에 대한 전망 속에서 인하 기대가 언제쯤 생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
저희는 그걸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그때의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대가 형성만 되더라도 국채 금리는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점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분기에서 3분기 그 정도 시기에는 기대감을 좀 자극시키는 요인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매크로적인 이슈를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알찬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